네, 밤새 있었던 합천과 고령 쪽의 산불 상황 잠깐 전해드리고 갈까요? 간밤에 1,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잠깐 중단이 됐다가 조금 전에 진화 작업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날이 밝으면서 47대 헬기가 투입됐고요. 552명이 투입돼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 소식은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변이 법으로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현주소로 본 그 도로 위에 이슈도 하나 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상암동 일대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지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령차 지나간다. 운전 안 해도 되는 차다. 이런 얘기에서 참 귀여웠던 생각이 드는데 상암동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지역까지 올해 상반기 안에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그리고 보험은 어디까지 가입이 가능하냐, 사실 쟁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으로 본 자율주행차의 현주소 알아볼게요.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미국에서 자율주행 사고로 운전자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저 이 뉴스 봤거든요. 아, 예. 이제 살인죄 시스템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자율주행 기능은 겨우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람이 죽었다는 게. 네.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어찌됐든지 자율주행 운전에 실시하던 중에 보행자를 사고를 냈을 때 그 운전자를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하겠다 했던, 기소를 했던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테슬라라는 차량 자체에다가 책임을 다 물어야 되냐, 아니면은 운전자도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 도대체 책임을 어떻게 분산해야 되냐,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져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고는 사실은 자동차가 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사람은 기소가 됐다. 물론 자동차를 잡아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해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마련, 이거 법조계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부분도 다 법률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그 법조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걸 법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예,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운행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는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은 결국은 이게 운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가 어느 거에 의해서 운전이 이루어지냐 하는 구별이고요. 요새 유행하는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계가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지와 모터로 이루어진 차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자율주행 제어를 하려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훨씬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약간 혼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이게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단계가 좀 나뉜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 결국은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라는 것 자체가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도 되고 또 도로에서 실험도 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별 기준이라든지 규제 같은 게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민간단체인 미국 자동차기술학회에서 정립한 기준을 원용해서 만든 기준인데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별을 하거든요.
네, 레벨 0은 사실은 자율주행차는 아니고요. 기존에 자율 기능이 없는 차가 레벨 0이고요. 네.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보면 왜 차선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앞차에 맞춰서 속도 제어해주는 정도. 예, 요 정도를 레벨 1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문제됐던 테슬라 같이 이 자동차가 차량 조향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감속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 그 내비게이션 찍어놓으면 어느 정도는 그걸 찾아가지고 가주지만 실제로 뭐 신호 준수라든지 차선 변경, 주변 환경 감시 등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는 이걸 이제 부분 자동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레벨 2고요. 네. 레벨 3는 이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일단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차량 전체를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레벨 3부터는.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 레벨 3부터는 차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벨 3, 4, 5는 뭐가 다르냐면은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제 사람한테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가 개입해야 돼 이렇게 신호를 주면 사람이 바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네. 자동화인 거고요. 레벨 4부터는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데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차가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나는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은 수동 운전이 되는 거고 레벨 5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동 운전이 안 되고 차가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상태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개 단계인데 레벨 0은 아예 그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지원을 받는 거고 2단계는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된다. 3, 4, 5단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 같은 차들이 대표적인 이제 레벨 2 자동차들이라고 이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주로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지원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레벨 1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량 양산되는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레벨 2. 레벨 2까지 그러면 나오고 있다. 부분적으로 기술의 도움을 받는 고수준까지 와 있다는 건데 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아주 큰 사고가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수시로 크고 작은 접촉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금 밟지 마세요. 차선 변경 이런 거 할 때 유지하세요. 이런 기능은 있기는 하지만 사고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은 어디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주행에 관한 정보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에 대해서 차량을 제어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정형적인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동차가 상용화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에 따라서는 올해 중에서 아니면 내년까지는 레벨 3 정도의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레벨 0은 뭐 자율주행차가 아닌 건데 레벨 2 정도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기능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람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처음에 언급된 테슬라에서도 운전자가 기소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레벨 3, 특히 레벨 4 이상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전적으로 컨트롤하는 건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는 운전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그냥 차주가 되는 그런 순간에 올 텐데 차하고 차주가 몇 대 몇이냐 이걸 나누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차가 알아서 움직인다고 해도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2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현재 단계로는 그렇고, 레벨 3의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일반적인 법제에서는 탑승자가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 차가 신호를 주면은 운전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법제들이 세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니겠지만, 5년, 10년까지 안 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시장에 물건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관련 법제가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차가 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차 자체를 제어를 하고,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손댈 게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고 나면은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청취자 의견 잠깐 듣고 갈까요? 1156님, 전화 통화 내용이라 인터뷰 내용이 잘 안 들리셨군요. 저희가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화 연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는 수준이 되면 이런 고민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차가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를 냈다 했을 때 차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게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보험사는 이 차도 이 대인 대노를 받아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스럽고, 사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 안에 있는 운전자라기보다는 이젠 탑승자가 될 텐데, 탑승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차 밖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거냐, 기술이 순간적으로 이걸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그 이슈는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지금까지 얘기되던 거하고 조금 다른 이슈인데요. 이제 약간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기계적으로 이게 어떤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보행자하고 강아지를 발견을 했는데, 보행자 둘 다 피할 수가 없으면은 보행자 대신 강아지를 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판단인 거죠. 네. 사실은 이것도 자율주행을 하면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주행의 고유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는 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 비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가게 되는데, 그게 자율주행에서 독특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기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거는 사람이 판단을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이 결국을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윤리성을 부과한다는 부분이 이제 다소 좀 버겁게 느껴질 뿐이고, 법리적으로는 거의 같은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법 체계 골과는 비슷할 거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우리 법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자율주행차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제 이거 사고 났을 때, 특히 인사사고 났을 때 책임 관련해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화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암동에 있는 그 자율주행차 운행 구간 같은 거 위에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서 운행하는 거 지원하는 법률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지만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차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조물체계법이 현재 상태로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된 법 수준은 레벨 3까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현재 레벨 4, 5는커녕 지금 레벨 2까지밖에 차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단계까지 대응을 한다라고 이제 법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레벨 3까지는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에 개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제는 기본적으로는
그 자율주행차의 운전 아니면 시험 운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나 시험 운전자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피사고 말고 인피사고가 난 경우에 네. 그 경우에는 운전자 외에도 차량의 소유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운행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뭐 빌려 탔든지 뭐 해가지고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사람이 다쳤다 이러면은 운전한 사람 말고 차량 보유자도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아직은 자율주행차에도 동일한 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걸 좀 여쭤봐야겠네요. 미국같이 우리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더 앞선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라든지 특히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회사들이 이미 뭐 레벨 3 차를 개발을 하고 있고 출시 계획이고 이러기 때문에 레벨 4나 5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 법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주별로 이제 법령이 조금씩 다른데 레벨 5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가 나오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는 운전자를 둘 것을 전제로 하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관리 및 주의 의무라는 게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정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보고 핸들에다 손 올리고 있으라면 올리고 있고 이 정도를 하면은 자율주행하다 사고 난 경우에는 주의 의무 다 했으니까 사고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법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단계에 맞춘 거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자동차 관리 관련 법규를 다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딘 면은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자동차 핵심 기술을 떠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서둘러 법제나 제도를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